안녕하세요.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한국의 오싹한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곳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속삭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은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주는 서늘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외진 마을부터 분주한 도시까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회천하다. 우리는 고통의 지역과 맺힌 한이 남아있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두려움과 긴장감이 여러분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 여정에 준비하세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국의 어둠의 탐험을 시작해봅시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꼭 함께해주세요. 대학생들의 로망 중 하나다 노말이죠. 농촌에 가서 어르신들의 일을 도와드리고 농촌 생활을 해보는 것인데요. 저도 예전에 농활 가서 모내기만 오질나게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전에 그 의정도 흉가 이야기를 보내주셨던 분이 대학생 때 적은 일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농활을 갔다가 두 번 다시 적기 힘든 일을 경험하셨는데 굉장히 재밌고 무섭습니다. 가시죠. 때는 2007년 여름, 대학에서 농촌 활동을 하고자 동아리 사람들과 강원도 인제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마을은 강원도답게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 마을이었죠. 우리 학교에 농활을 신청하셨던 이장님 댁에 들러서 인사를 드리고 그 마을에서 일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울타리도 세우고 지붕 소리도 도와드리고 서로도 정리하는 등 우리를 알차게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부탁을 모조리 해치우고 첫째 날 저녁이 되었죠. 당시 농활에 왔던 사람들이 총 14명이었는데 이장님이 동네 한켠에 있는 꽤 커다란 야목집을 내어주셨습니다. 원래는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다가 다른 건물을 세우게 되면서 담치된 건물이었죠. 보기엔 멀쩡해 보였고 수도나 전기도 잘 들어오는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미리 챙겨온 삼겹살과 술을 꺼내 다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웬 할머니께서 오셔서는 저희 먹으라고 고추, 마늘, 상추, 쌈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를 쳐다보다가 유난히 선대하나, 동기하나, 그리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잠자리를 정하거든 이 세 명은 출입구 근처인 거실에 재워 그리고 저에게는 다른 말도 하셨습니다. 청년이 제일 크고 튼튼해 보이는구만. 자네만 있으면 무탈할 거야. 거실에서 잘 주무시게 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 칭찬해 주시는 걸로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는 야채다 고기를 싸서 맛있게 먹었죠. 밤늦게까지 놀다가 슬슬 지쳐서 자려고 하는데 저는 아까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서 거실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명은 그냥 방에 들어가 자겠다고 했고 더 위에 약한 여학생 하나는 거실 소파에서 남자 소대 두 명은 저란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자는 내내 정말 편하고 시원하게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소파에서 자던 여자애는 어느새 방으로 들어가 있었고 남자 소배들은 덜덜 떨면서 자고 있더군요. 다들 일어나서 하는 말이 거실이 너무 춥지 않았냐고 추워서 죽을 뻔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 그거야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3명 빼고는 다들 추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다같이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하고 두 번째 날 저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날과는 다른 여학생 하나와 남자 2명이 저울 이불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역시나 잠을 잘 잤지만 아침에 일어나니 나머지 3명은 눈이 팅해서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꾸벅꾸벅 졸더군요. 제가 단에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 밤새도록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누군가 계속 집 주변에서 저벅저벅 걸어다녔고 방문을 계속 두들기더래요.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는데 그게 무서워서 나의 담을 꼴딱 세웠다는 거죠. 게다가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대체 너는 어떻게 그리 잘 자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렇게 세 번째 날 저녁이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술을 마시고 놀았는데 잠자리 들려고 하니 첫째 날 오셨던 할머니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는 저희를 보시더니 혀를 끌끌 차시면서 말씀하셨죠. 이미 다 들어섰구먼. 그래도 제일 위험한 놈은 못 들어왔어. 그러시더니 저를 보시면서 너는 계속 거실에서 자나 보네. 라고 물으셨습니다. 거실이 너무 시원해서 오늘도 거실에서 잘 거라고 말씀드리니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청년이 있어서 괜찮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선대와 동지, 그리고 제가 거실에서 잤고 도말이 잔인 여선대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방 안에서 여자 뒤명 소리가 크게 들려서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여자애가 이 방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집 주변에도 너무 많고 거실에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방문을 껐는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도로 누워서 이불을 덮어쓰고는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이제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잠을 안 자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가위에 들리니 겁에 질려서는 다들 방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애들이 하나같이 말한 게 별벌과 눈의 여자가 집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밤을 샜다는 거죠. 남자아이들은 어떻게든 밤을 새우겠다고 밤새도록 카드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계속 카드가 사라지고 뜬금없이 입 밑에서 카드가 나오기도 했답니다. 아침이 되자 그 할머니께서 다시 돌아오셨는데 가장 위험한 놈은 안 들어와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아침을 만들어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강원도는 워낙 단위 기운이 세서 귀신이 나는데 외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귀신들이 몰려왔다고 하시더군요. 그중 강력해 보이는 악기와 하나가 같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첫째 날에 여기로 오셨던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 커다란 벽이 3개가 보였는데 그게 저를 포함한 3명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거실에 있으면 귀신들이 못 들어오니 꼭 거실에서 자라고 했던 건데 저만 잤으니 귀신들이 집에 따라 들어왔던 거였죠. 솔직히 저는 지금도 할머니의 그 말씀 자체가 그리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신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3놈을 제외한 11명이 단체로 미쳐서 똑같은 귀신 꿈을 꾼 게 아니라는 게 신기하긴 합니다. 14명이 노마를 갖고 그곳에서 11명이 며칠 동안 귀신에 시달렸다고 하면 분명 이상한 게 있다는 거겠죠. 할머니께서 귀신을 보시는 것 같은데 제보자분은 전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문을 두들기고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건 뭔가 꺼림칙하네요. 들어가보는 싶은데 들어갈 수 없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겨? 참 신기하게도 보통 귀신 이야기하면 강원도가 많지는 합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괜히 오싹해지네요. 이 이야기는 저희 누나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누나는 경기도 하남시 시청 주변에 있는 독서실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평소에도 공부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주 가위에 눌렸는데 그만큼 가위를 잘 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매일같이 불철주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체력도 많이 바닥난 상태였죠. 그날도 너무 피곤한 탓에 30분 정도만 눈을 그치려고 잠시 독서실 불을 껐습니다. 독서실 책상에 엎드린 상태로 가위에 눌려서 전혀 몸이 움직이지 않더래요. 또 가위에 눌렸구나 싶어서 청소처럼 손가락을 열심히 움직이며 가위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여도 가위가 안 풀리더랍니다. 심지어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고개를 들려고 해도 좀처럼 가위가 안 풀렸죠. 그러다 갑자기 오른쪽 귓가가 따뜻해지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지막히 말을 하더래요. 이제 시작이야. 누가 들어도 어린 여자아이처럼 들리는 목소리다. 바로 옆에서 말하듯 들리기 시작했고 너무 놀라서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니까 독서실 실장이 문 닫아야 한다고 하고는 누나를 깨워서 그제서야 일어날 수 있었죠. 어찌나 무섭던지 곧바로 진을 챙겨서는 독서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교 끝나면 가방만 바꿔서 독서실로 향하던 누나는 더 이상 독서실에 가지 못했죠. 거대에 잔뜩 질려서는 다른 독서실도 못 가고 항상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실 독서실이 그 주변 학생들에게는 인기가 있던 곳이다. 제 친구들도 여럿이 독서실에 다녔습니다. 누나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얼마 뒤 또 이상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듣게 되었죠. 오랜만에 공부 좀 해보겠다고 독서실에 갔고 그날따라 삘이 받아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려고 했답니다. 당장 시험 기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12시가 되자 독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빠져나갔고 혼자 독서실에 남아있게 된 거죠. 혼자 독서실에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독서실 내부로 돌아다니며 진짜로 자기 혼자 있는 건지 확인했는데 정말로 홀로 남아있었답니다. 뭔가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안간 이티 짜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귀를 기울여 보니 다시 한번 이티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책상 서랍장을 여는 소리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서랍을 여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렸고 그새 누가 들어와서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대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서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러 갔더니 책상 불이 꺼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저절로 서랍장이 열리고 닫히는 걸 목격했는데 그 길로 가방만 들고는 독서실을 뛰쳐나왔죠. 사실 이 독서실이 유명해진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서실이 그렇듯 남자 여자 반이 나뉘어 있었는데 유독 여자 4번 땅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독서실 책상의 전등 옆을 보면 MC 스피어 같이 이어폰을 꽂으면 소리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4번 방에서 이 MC 스피어를 듣고 있으면 꼭 귀신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 머리카락 같은 게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서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거나 공부를 하다가 무릎을 보면 하얀 손이 올려져 있었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놀라서 독서실 실장한테 말하면 두 말도 안 하고 나머지 수만큼 환불을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해준다는 거죠. 심지어 이 방에서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독서실을 뛰쳐나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독서실 책상마다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공부하다 보면 그 옆에 누군가 서 있고 다리만 보인답니다. 왜 저러나 싶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갑자기 다다다 제자리 뛰기를 시작하는데 신기한 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봤는지 동시에 겁에 질려서는 방 밖으로 뛰쳐나온 거죠. 뭐 당연하겠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그 독서실에서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워낙 빠르게 터져나가서 언젠가부터 독서실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주고 탄 건지 새로운 독서실 자리가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소문은 없더군요. 예전에 페이스북을 할 때 실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분이 제보를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 위치까지 말씀 주시고 성함도 밝혔는데 당시에 제가 검색할 때만 해도 새로운 독서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자리에 점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사실 공부와 관련된 사업들은 정말 힘들지 않고서는 쉽게 폐업하지 않는데 독서실이 2개나 연속으로 폐업했다는 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가뜩이나 하기 싫은 공부인데 귀신까지 나오면 더 하기 싫겠네요. 부산광역시 서구에는 아미동 기성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는 알고 보면 수많은 괴담들이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정말로 기석이 있는 곳에 마을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아미동에는 일본인들이 갈 수 없다. 아미동에 나타나는 여자 귀신 때문에 총각들이 살 수 없다. 비석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린다 등 아미동에서는 당최 알 수 없는 소문들이 부성합니다. 아미동 기성마을이 생긴 역사를 보려면 1910년 일제강점기 시절로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과 부산이 가까웠고 큰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이 부산에서 죽는 경우도 많았는데 당장 시신을 일본으로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 공동묘지를 만들게 되죠.
부산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일본인 부정들을 한데 모으는데 그게 이곳 안이동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의 화장터와 공동묘지가 된 안이동에는 광복이 찾아올 때까지 꾸준히 일본인들의 장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일본이 퇴전하면서 명맥이 끊기게 되는데 1950년에 육전 2호 전쟁이 달달하게 되죠. 북한군의 맹렬한 공습에 부산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리게 되고 당시 부산 인구가 40만 명에서 8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당장 피난민들은 몰려오는데 이들이 살 집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곳 안이동으로 피난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석 위에 움막을 지어 터전을 일구는데 그게 안이동이 만들어진 배경이죠. 집을 지을 건축 재료도 없었기 때문에 기석을 그대로 뽑아서 건축하는 데 사용했고 무덤을 파헤쳐 이장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덤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전쟁통의 무덤에 집을 짓는 건 전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슬슬 나라가 정산을 찾아가면서 이상한 괴담이 돌기 시작합니다. 기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나타나거나 기석을 건들면 일본어가 들린다는 괴담이었는데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스님이 부산의 어느 동네에 아는 지인을 만나러 가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기이한 일을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육전 이후 피난 이후 오랫동안 생사불명으로 연락이 끊어진 지인을 우연히 마주쳤다. 스님과 지인은 한국전쟁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만난 사이였는데 서로 고양이 같아서 더욱 빨리 친해졌다. 그러다 각자 제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다. 스님은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 많이 반가웠고 지인 역시 반가운 마음에 이대로 돌려보내기는 아쉬워서 스님을 집으로 초대했다. 스님도 흔쾌히 응했고 지인의 집에서 날밤을 새서라도 오랫동안 쌓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그나 그렇게 지인의 집에 찾아가는데 동네가 조금 특이했다. 지인의 집에 도착하니 지인의 아내가 빨래를 개어서 다듬이 돌에다가 방망이로 때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다듬이 돌이 흔히 보는 돌덩어리가 아닌 네모난 사각기둥이었다.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어느새 스님과 지인은 밤새도록 웃고 떠들며 곡차를 마시다 오줌이 마려워져서 밖으로 나왔다. 밖에서 보니 지뢰 지축돌도 지딘돌도 모두 아까 본 그 다듬이 돌과 똑같이 생겼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당장 물어볼 수도 없으니 일단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들어오는 길에 보니 지인의 아내가 스님께 인사를 하며 뜨거운 물로 항아리를 씻으며 수채통에 버리고 있었다. 어느새 짙은 밤이 되었고 지인과 한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 목소리 같은데 매우 슬프게 우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했지만 그 소리는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들려왔다. 스님은 제 스시가 우나 생각했지만 가만히 집중하고 들어보니 우는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일본말로 이따이를 외치고 있었다. 점점 또렷이 들리는 소리에 스님은 잠에 들 수 없었고 지인을 흔들어 깨웠다. 이봐, 자네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고 물었다. 그러자 지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끔씩 나는 소리니깐 신경 끄고 주무시게나 하고 돌아누우며 다시 자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님은 참다 못해 마루로 나왔는데 이따이 하는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다가가니 그 소리는 갑자기 또 그쳤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담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부엌에서 아치 하는 신기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가자 그 소리가 또다시 멈추었다. 스님은 밤새도록 들리는 일본어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꼬박 눈을 뜬 채 밤을 지새웠다. 그렇게 스님은 아침이 되어서 일어났는데 지인의 아내와 애들이 속덕대며 스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아침을 먹고 나와서는 간밤에 일이 둔군했던 스님은 지인을 닥달하자 지인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해줬다.
지인은 마당에서 스님이 전날 두었던 네모난 돌들을 가리치며 설명했다. 나도 제대하고 이리로 왔는데 이 돌들에서 그런 소리가 나서 처음에는 나도 많이 놀랐네. 알고 보니 이 돌은 제다 기석이었고 하나리로 사용하던 단지는 유골을 닫는 그릇이었다네. 전에 자네처럼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고 했지만 이젠 이골이 나서 두간닥하네. 이제는 우리 뒤에는 아예 들리지도 않지. 그런데 자네처럼 한 번씩 손님이 찾아와 잡아가면 직업을 하네. 그래도 자네는 스님이라 달랐지. 보통은 하룻밤도 못 지내고 다 가버리던데 말이야. 그럼 이사를 가지 그랬나?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들리지도 않고 여기 동네 자체가 다 이래서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네. 이 이야기는 당시 무덤을 이전하지 않고 그 위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퍼진 괴담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다고도 하는데 방망이로 두드리니 아프다고 소리치고 뜨거운 물을 부으니 뜨겁다고 말했다는 거다.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의 관계는 점차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그해 여름 음악 페스티벌에 함께 가기로 했는데 그곳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무대 뒤에서 소란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귀모노를 입은 여자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놀라며 말했죠. 그때의 분위기는 정말 섬뜩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모습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도 친구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나기로 했지만 그 귀신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미동에서의 이야기와 겹치며 그 귀신이 실제로 나타날까 두려워지기도 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기모노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보니 그녀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면서 두려움을 함께 나누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우리 관계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공연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결국에는 이별하게 되었죠. 그때의 아미동 이야기와 기모노 귀신의 소문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아직도 가끔 그 사건을 떠올리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아미동의 계단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문화마을로 변모했지만 여전히 그곳의 과거와 괴담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누군가는 또 다른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가 남긴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무 슬퍼하지 마 라는 그의 말이 계속해서 울려 터졌죠. 왜 그런 말을 자주 했는지,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통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에서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남자친구의 지인들이 모여 그를 추모했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도 그 고마움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고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소중한 추억이, 그리고 그가 남긴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내밀돌았죠. 특히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보였던 불안한 모습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제는 그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속의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안이동의 괴담처럼
그의 죄업도 제 마음속에 깊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살아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아픔과 그리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연결이 얼마나 쉽게 끊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혹시 이 이야기에 추가하고 싶거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걱정할 만큼 힘들어 보였던 걸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친구의 말이 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 나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가 집에 찾아오고 우린 소파에 앉아 마주 보았습니다. 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그날의 일들이 떠올랐고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좀 힘들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힘듦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친구는 내 마음을 이해하려 했으며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떠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안타깝다. 누구에게나 슬픔은 있어. 하지만 내가 혼자서 이겨내지 않아도 돼. 그 말이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친구는 나에게 함께 나가서 기분 전환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그 제안에 응했고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금이나마 기분이 나아지길 바라며, 하지만 며칠 후 잠을 자면 여전히 그 귀신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방에 들어서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특히 그 귀신의 웃음소리는 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럴수록 불안감이 커졌고 어느 날은 친구와 만나는 도중에도 귀신의 존재를 느끼고 기절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구와 함께할 때 난이 조금 안심이 되었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귀신의 존재는 점차 잊혀져 갔지만 그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과 그 이후의 일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친구들의 도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잊지 않도록 해주었고 그로 인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자친구를 기억하며 그를 위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겪는 아픔을 이해하고 그 슬픔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의 고요한 분위기와 가족의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었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겪었던 일들은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고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다시 시작한 직장 생활은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의 죽음 이후에 겪었던 일들은 여전히 나에게 큰 충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굿을 해주신 일도 나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귀신의 존재가 내 삶에서 사라졌지만 남자친구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기억하며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끔 친구와 함께 그 시절을 이야기하며 그가 내 곁에 있던 소중한 시간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고향에서의 생활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맺고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 슬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느끼며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 생각하고 놀라서 팀장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팀장님, 저기 냉동창고 7번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갔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며 그럴 리가 없는데? 가보자고 하며 나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를 지나 7번 냉동창고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완전히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팀장님은 경계하는 듯 주위를 살폈고 나는 내심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겠지? 라고 생각하며 문 안을 들여다봤지만 안은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갔던 건 아닐까? 팀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나는 불안감이 커지며 안에 들어가 볼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팀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위험할 수 있으니 일단 문을 닫고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냉동창고의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잘 닫히지 않았고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이상하게도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이 한숨을 쉬며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중얼거리자 나도 불안한 마음에 덜덜 떨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안전을 위해 사무실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팀장님은 일단 내일 아침에 기술팀에 연락해서 점검을 요청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르른 하는 은산한 소리가 서서히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다니. 팀장님이 조심스레 나았다. 우리 두 사람은 이 순간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팀장님은 서둘러서 사무실로 돌아가자며 재빠르게 걸음을 옮겼고 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불을 켜고 서로를 바라보며 괜찮겠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밤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소리가 머릿속을 내밀더랐고 내가 느낀 불안함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일이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계속해서 그 음산한 소리가 떠올라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지나간 후 공장 내의 기이한 사건들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가끔씩 근무 중에 이상한 소리나 형체가 보인다는 소문이 돌았고 직원들은 서로 불안한 기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과 나는 그 사건을 깊이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서로의 눈빛에서 공포가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냉동창고 7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고 어느 날 그 냉동창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의문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그곳에서 일을 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의 불안한 기억이 남아있었습니다. 순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팀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나는 그 남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 걸음씩 다가왔고 나는 그가 뭔가 위험한 존재임을 직감했습니다. 나가자. 팀장님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빠르게 물러났고 그 남자가 우리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망다 라고 외치며 사무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고 잠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정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상한 사람이 창고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정황이 없다는 듯 무슨 일인가?
내가 바로 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 구석에 숨어서 경비원이 올 때까지 그 남자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나랑 죽기 싫으면 나다라는 정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정기원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다? 정기원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3번 창고에서 소리를 들었고 7번 창고 앞에서 이상한 남자를 봤어요. 팀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정기원은 그 남자가 어떤 모습이랍니다. 고 물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 남자의 모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기원은 순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잠깐 내가 가서 확인해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갔고 우리는 경기원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경기원이 돌아왔지만 얼굴이 청백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7번 창고에 대한 기록이 이상이야.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우리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기원은 혹시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말해줄 수 있습니다. 고 물었고 우리는 그 남자의 모습이 어떤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기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남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 예전에 여기서 사고로 죽은 직원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정확했습니다. 그다. 죽은 사람이었다고요? 팀장님이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습니다. 정기원은 이 공장에서는 자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가끔 영혼이 떠도는 것 같아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공장 내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고 7번 창고 앞을 지나갈 때마다 불안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었고 우리는 그 남자의 경고를 잊지 않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도 공장 내에서 여러 기이한 일들이 계속되었고 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 남자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존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사람은 한 명이었는데 CCTV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디원은 그 영상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질문하자 정기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이상한 일이 나왔고 예전에도 CCTV에서 이상한 형체가 찍힌 적이 많았어. 그래서 그 영상을 보지 않으려고 했지. 우리는 정기원과 함께 CCTV 단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기계가 쳐지고 화면이 나오는 순간 두 눈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7번 창고 앞에서 우리가 본 남자는 물론 그 주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여러 형체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어제 느낀 공포와 불안을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이건 뭐지? 팀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시시각각 형태가 변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주위를 맴도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 있다. 아마 그 남자는 여기에 연관된 누군가일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정기원이 말했다. 여기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도는 경우가 많아. 예전부터 그런 소문이 자자했지. 그 남자도 아마 여기에 얽혀있는 존재일지도 몰라. 우리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우리를 경고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경기원은 예전부터 이 회사에서는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중 일부는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해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남자가 뭔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알아봐야겠어.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팀장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도 그게 걱정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최대한 조심해야겠어. 그 이후 우리는 그 남자가 남긴 정보를 잊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주변을 더 잘 살피고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조금씩 경계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과거의 기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져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물건이 움직이거나 가끔씩 불이 깜빡이는 등의 현상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남자와 다른 영혼들의 존재를 느꼈고 공포와 함께 그들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사와 그 과거에 얽힌 이야기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고 영혼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럼 그 경비원은 대체 누구였던 걸까? 팀장님과 나는 그 의문을 계속해서 곱씹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고 그곳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정기원은 영혼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곳에 있었던 것인지 조사란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어쩌면 그곳에는 여전히 과거의 기득이 남아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이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 소리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는 또 그곳에서 비슷한 일을 겪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드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일을 취하려고 해도 결국은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느낀 공포가 다른 이에게도 닥칠 것이라는 사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 남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 그가 왜 나타났는지 여전히 궁금해. 팀장님이 말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분명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도망쳤고 지금도 그 선택이 맞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가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무언가가 나를 끌어당기는 기분이 들어. 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곳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그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는 듯한 기분이다. 팀장님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기분, 나도 이해해. 그곳에는 뭔가가 있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다시는 돌아가지 말자. 우리는 그곳을 떠났고 이제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해.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다독이며 그곳의 기억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 공장을 지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오르고 다시는 그런 경험을 겪고 싶지 않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다. 나는 그저 소리쳤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야. 이제는 그곳이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곳에서 비슷한 일을 겪지 않기를, 그리고 그 남자와 경비원의 정체가 밝혀져 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공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며 나는 그 길을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한국의 어둠에서 함께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유한 이 신비로운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짜릿함과 흥미를 안겼기에 바랍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들은 여전히 탐험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호기심을 잃지 말고 신비로운 모험을 항상 준비하세요.